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국제정세와 국방 이슈 얘기 나눠보는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특별전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룩셈부르크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 룩셈부르크에서도 6.25에 참전을 했었나 봐요. 예, 우리 국민들은 룩셈부르크 하면은 나라보다는 노래를 먼저 생각하는데 아세요? 룩셈부르크 맞습니다. 그 노래가 2003년에 나왔는데 또 네. 국민들 그 이후에 룩셈부르크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행사를 지난 7월 2일에 네. 전쟁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룩셈부르크 지금 인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66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한 중소도시 정도. 예, 되네요. 남양주시 정도 되는데요. 네. 그때 한국전쟁 당시 한 50만여 명으로 보면은 그 당시 85명 인구 비율로 치면 굉장히 많이 온 인원이에요. 85명이나 한국전쟁에 참가해서 전투에도 참가를 했는데 그 지난해 룩셈부르크 총리가 정전 70주년 행사에 참가차 서울을 왔었습니다. 그때 총리로 오셔서 우리 전쟁기념사업회를 찾아서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흔적을 이렇게 살펴보고 가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룩셈부르크가 이 작은 나라니까 네. 그 일본에 있는 룩셈부르크 대사가 한국 대사 업무를 겸임하던 것을 이번에 새로 공간을 대사관을 만드는 네. 일을 하고 대사를 임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원래 이제 대사관을 개관했습니다. 그 우리 한국에? 예. 독립 대사관을 만들고 또 그 기념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 행사를 전시회 형태로 전쟁 기념관과 함께 룩셈부르크 예산을 들여서 전시회를 같이 준비를 했고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낀 행사였습니다. 네. 근데 그 룩셈부르크 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룩셈부르크 노래가 유행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신임 대사한테. 그때 그 공연한 사람 또 룩셈부르크 감사의 어떤 그런 뜻도 그 당시 표했는데 룩셈부르크 많이 알리게 해줬다고 해서 새로운 대사 보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같이 룩셈부르크 들어봤냐니까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룩셈부르크 국민들도 아마 총리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대사는 잘 알고 있었고. 네. 근데 그 길은 이제 공국이라 해서 국가가 작을 때는 왕국이라 하고 유럽에서는 공국이라 붙인대요. 그 공국이라 해서 1815년에 독립한 나라인데 왕이 있고 이제 대공이라 그러는데 대공이 왕이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의원내각제를 하니까 지난해 총리로 왔던 분이 우리 국민들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번에는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라는 정부 직책을 갖고 오셨어요. 총리를 하다가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돼서 이번 행사에서 지난해 왔던 직책은 다른데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행사를 잘 했습니다. 일종 입헌 군주제를 이제 선택한 나라인 거네요. 그렇죠. 의원 내각제니까 군주가 이제 나라가 작으면 왕이라 안 하고 대공이라 그러는데요. 그럼 그 부총리와 어떤 얘기 주로 하셨습니까? 부총리도 한국전 참전의 어떤 그런 정신 또 그때 어떤 서로 다져진 혈맹이죠. 85명이 참가해서 2명이 전사하셨어요. 네. 그 인구 비율로 치면 굉장히 많이 온 거죠. 많이 와서 두 분이나 왔는 인원 중에서도 10%가 이제 10%까지는 안 되는데 두 분 전사했으니까 그때의 우정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도 미래를 같이 발전해 가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룩셈부르크가 사실 그 철강을 가공하는 고급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이 세계 넘버원인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강 업체들이 굉장히 작은 많이 나라지만 기술력을 갖춘 나라군요. 그래서 강소국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 소득에 비해서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8만 5천 달러 정도 나와서 세계적인 어떤 부유한 국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저기 회장님 그 화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분이 이제 자비에 베텔이라고 지난해 총리였다가 지금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저 왼쪽에 키가 큰 분 있죠. 키가 큰 분이 초대 대사를 하시는 분이고 그 옆에 여성분이
룩셈부르크의 저 교육부 장관이에요. 장관이 그 옆에 강정의 보훈부 장관이 있고 그래서 룩셈부르크 고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높으신 분들이 정쟁기념관에 이제 총출동했네요. 예, 총출동했죠. 우리 전쟁기념관으로서 굉장히 명예롭고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룩셈부르크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군인들에 대한 태도, 특히 그 외국 전쟁에 가서 전산대 태도 이런 부분 우리가 참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도자 많이 좀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뒤에 있는 외국 여성들이 있죠. 그 지난주에 블랙스완인데 우리 홍보대사를 임명했는데 저는 저 블랙스완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벨기에 룩셈부르크 옆에 있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프랑스 국계가 있는데 벨기에 그걸도 있고 독일 그걸도 있고요. 독일 국계 저 룩셈부르크 국경이 있죠. 독일 그걸도 있고 미국 그걸도 있고 세계 최고 인구는 인도 그걸이 있는데 참전했던 나라의 후손들이 그렇습니다. 멤버인. 굿윌 앰버서더 이제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걸 알리니까 자기 일정이 굉장히 바쁜데도 이 저 블랙스완의 그 걸그룹 멤버들이 다 왔어. 룩셈부르크 행사를 축하해주고 또 총리도 너무너무 이 블랙스완 팀들 같이 사진도 찍고 리셉션을 파티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아주 민간 외교 영역에서 받을 때는 참 어울리는 그림이고 회장님도 아주 기뻐하는 그렇죠. 기획한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기획을 했지만 참 잘 기획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룩셈부르크와 안보 협력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점을 지금 룩셈부르크는 나토의 창설국이나 다름이 없어요. 네이토와의 어떤 우리 안보 협력이 지금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네이토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죠. 뭐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네이토 진영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EU와의 협력, 특히 우리가 엑스포의 어떤 충격도 있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룩셈부르크도 미국이나 룩셈부르크나 유엔 총회나 엑스포에도 표는 한 표 똑같아요. 그래서 룩셈부르크와 좋은 관계 또 한국전 참전이라는 과거의 그 헬명이라는 연결고리를 또 플랫폼을 활용해서 룩셈부르크의 외교 공조, 국제 공조 이런 걸 만들어 갈 거고요. 이번에 룩셈부르크 전시회를 9월 말까지 합니다. 우리 진행자께서도 좀 와서 보시고 9월까지요? 예, 그래서 오시고 보시면서 그 작은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로 해서 그 수많은 여행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 참전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 국민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꼭 가서 이제 참전 용사들의 희생 기억하겠습니다. 방송 앞에 이야기하면 약속 지켜야 돼요. 강로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참 그 다사다난한 또 북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발은 평양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성공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당연히 우리 합참 발표를 믿고 신뢰해야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서 도발하는 전문가라면 우리는 그 도발하는데 탐지하는데 우리 국가 또 합참이 전문가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저도 차관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 합참의 분석은 우리 국민이 100%, 200% 신뢰해도 되고요. 또 다른 나라 정보 자산이랑 교차 검증도 하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날아간 미사일이 최종적으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한 600km에서 500km 정도 나가는 사거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600km 끝까지 갔어요. 하나 갖고 하나는 100km 정도 비행하다가 폭발했는데 이스칸데르급 이스칸데르 유행의 미사일이 이렇게 발표가 되죠. 이스칸데르가 알렉산더 대왕 알죠? 네. 알렉산더 대왕을 중동에서는 이스칸데르라고 발음해요. 러시아가 그 걸프 전쟁 때 충격을 받아갖고 중거리 미사일 협정 맺어서 있었는데 그 러시아제 미사일 빡빡 쏘올리니까 미국이 보지도 못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지고 다 요격을 한단 말이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미사일 피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단거리면서 개발한 것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에요. 그게 당시 이제 중동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렇죠. 구소련이 이걸 네. 이거 큰일 났다. 중거리 미사일 금지 협정을 맺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이게 그걸 개발을 완성될 시점에 구소련이 해체돼 버렸잖아요. 네. 그 기술이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가서 북한이 개발한 것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거는 사거리보다는 멀리 날아가는 사거리보다는 단거리면서 이 요격 미사일을 우회하는 피하는 이런 네.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 요격 미사일 피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피하기 쉽지 않겠어요? 네. 속도도 빨리 가다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요격 미사일을 우회하는 미사일. 회피 기동인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회피 이동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인데 이번에 날린 것이 사실은 회피 기동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실험한 것 같은데 이미 몇 차례 실험했는데 북한은 여기다 뭘 이야기했냐면은 4,500톤 탄약을 탑재했다 그랬거든요. 4,500톤, 4.5톤, 4.5톤. 4.5톤. 4.5톤입니다. 4,500kg. 4.5톤의 그 탑재 중량을 한번 실험했다는 4.5톤이라면 우리 소형화되지 않는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무게예요. 보통 거친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무게인데 북한은 실패했는데 조금 그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인지 의도한 것인지 몰라도 우리는 4.5톤 탑재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러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합참이 발표한 내용을 믿으면 되고 한 발에 실패한 것으로 저 판단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쏘는 게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수출하고 있잖아요. 좀 추가 수출을 염두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미사일은 이번에 실패하고 다시 발사한 미사일은 이미 일찍이 러시아에 수출된 미사일로 추정되는 CIA라든가 모든 국가에서 북한이 미사일 수출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는 좀 최근엔 좀 허용됐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선이 단거리 전선이에요. 공격 전선과 방어 진지가 그 장거리 미사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이 북한의 이 단거리 미사일 상대에게 많은 공포감과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이 미사일을 수입해 갔다는 것은 정설로 돼 있고 이거 추가 수출용 어떤 그런 목적 검증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주장입니다만 이 4.5톤의 탄두,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것이 그렇다면 더 큰 탄두를 달려고 이 북한이 실험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땐 4.5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그 핵무기 체제의 완성이란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핵무기 체계 완성은 탄두를 만드는 기술하고 이 핵탄두를 서로 던질 수 없잖아요. 폭격기라든지 미사일에 실어야 되는데 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데 거친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로 추정되는 게 한 4톤 정도 돼요. 3톤, 4톤 되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언제든지 탑재하면서 또 이게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격을 피하면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 한국 군 당국을 겁주고 좀 위협하려는 이런 의도가 군사 심리적 의도가 굉장히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아직까지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의 기술 수준을 봤을 때 아주 우리가 뭐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도 뭐든 겁먹어서는 안 되죠. 네.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정확하게 그걸 분석해 봐야 되는데 북한이 거친 핵무기 그리고 소형화되지 않은 소피스티케이티드 디바이스라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정밀한 핵무기가 아닌 거친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완성돼 가구나 이렇게 분석하고 여기 대응해 가야죠.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뭐 무기체를 갖췄다 도입했다 해도 우리 겁먹을 수는 없어요.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거기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죠. 우리도 그거를 이제 탐지할 수 있는 정보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있고. 네. 그거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 합참이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해서 즉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거는 뭐 오히려 미국, 일본이 우리 기술 공유를 신속히 하자고 하려는 입장 정도로 우리가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탐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최근에 그 프리덤 엣지 훈련 이게 언제 했었던 이제 훈련이죠? 초에 하고 있죠. 그 지금 진행 중인 훈련입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의 어떤 반발적인 성격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북한의 상투적인 선전이죠. 미사일은 개발하는 국가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을 계속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주기적으로 실험을 해가야 돼요. 북한이 이 실험 주기를 항상 한미 연합 훈련에 맞춰서 하면서 우리는 미사일 훈련하고 싶지 않은데 한미가 먼저 훈련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북한의 정치 심리전에 그 현혹돼 가지고 북한 주장을 그냥 받아 쓰는 건 다름이 없어요. 미사일은 갑자기 어느 날 개발해가 실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술을 하면은 계속 미사일 프로그램상 항상 업데이트 시키고 싶은데 실험을 언제 하면 좋냐. 유엔 제재도 받고 있잖아요. 어제도 했는 것 때문에 유엔에서 지금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성명서 나오고 EU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이런 그 제재 위반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려고 북한 항상 우리 정상적인 방훈련하고 나면 그때 미사일 발사해 놓고는 야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국하고 한국이 먼저 그 군사 연습 도발을 하니까 우리가 방어적 성격으로 미사일 실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미사일 실험은 미사일 프로그램 속에서 북한이 자기 실험 시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 훈련 때문에 그 한다는 거는 정치 심리전입니다.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푸틴과 만난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 좀 보고 싶은데 최근에 국방공업기업소 시찰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그 푸틴과의 만남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밖에 없는데 푸틴하고 어떤 군사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의 어떤 플랫폼 생산 라인들 이런 생산 준비 시설들 이렇게 점검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북한 김정은의 이런 행보는 러시아나 푸틴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죠. 우리 잘 준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 주기 위한 하나의 그 동선이고 그 동선을 또 공개했잖아요. 사실 이런 건 공개를 안 한 것이 상례인데 군수공장 생산 라인을 점검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사진도 공개를 했군요. 예, 그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그런 이런 약속이 있었고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인민들에게도 북한 주민들에게도 야 러시아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좀 알리고 싶었던 거죠. 북한 좀 알리고 싶은 어떤 이런 동선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는 오물풍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결국 오물풍선에 어떤 물질이 담기느냐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위험 물질을 또 거기다가 담을까 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건데 향후 좀 오물풍선 도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오물풍선은 이미 이제 국가가 하는 것은 테러를 안 하고 도발이라 그러거든요. 개인 시민단체가 아마 테러를 하는데 이 테러의 목적이 뭐냐는 테러는 직접 해서 인명살상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공포감을 만드는 거예요. 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상당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막 걱정하잖아요. 야, 그 오물에다가 오물이 아니고 살상물질을 넣으면 화학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살상물질을 넣는 순간 직접 공격으로 봐야 돼요. 화학 공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몰랐는데 크기가 꽤 크네요. 크죠. 양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또 외국에서도 여기에 상당히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공포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군의 좀 더 적극적인 조치 지금 강구되고 있고 또 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 공포감이 형성되는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부가 지금 조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북 방송도 막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군도 확실하게 대응을 해서 좀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